안녕하세요. 예, 예. 예, 민청 전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강의인데 상당히 긴장되네요. 예, 왜냐하면 6년 전에 찍어놨는데 강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나와야지 이게 욕을 덜 먹을 건데 이게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한 퀄리티가 안 나올까봐 좀 걱정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완전 처음은 이 강의를 따라오기에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는 사람은 복습용으로 들으시면 활용하시면 좋으시고 완전 민법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고 기본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따라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반드시 먼저 전제를 하고 이 강의를 복습용으로 이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기본 강의 했던 내용들을 전체를 지금부터 스크린 할 테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아직 2차 개강이 안 됐으니까요. 1차를 한번 스크린 해둔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책을 한번 이래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래 2차 수업을 이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 어제 2차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 토요일날 이래 끝나게 됐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도 준비를 많은 철저한 준비를 좀 해줘야지 이래 될 것 같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고 시험은 더 어려워지게 이래 되니까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되고 여유롭지 못합니다. 1차를 지금 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셔야 되고 평소에 공부해두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이래 보장해주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잡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민법 1조부터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요. 1조가 이제 법원부터 이래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민법이 뭔지부터 우리 교과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뭐 사법이다.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고, 그 다음에 실제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법이고 실제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법을 바라볼 때 지금부터 이래 공부하는 민법은 어떤 정의 구현이다. 아니면 어떤 도덕 질서 확립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과 어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이래 그걸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도와줘야 되겠다. 누구를 더 이롭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채무자를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왜냐 그러면 임금 채권에서 채권자는 근로자고 임금 채권에서 채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더 이롭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한 어떤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 그게 민법이 되고 민법을 바라볼 때는 사법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적 자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한 분쟁은 법이 우선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개인 간의 합의에 맡겨두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맡겨두고 대신에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를 완전히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합의하는 거 이런 것까지 용납하지는 않게 이래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맡겨두겠다는 게 그게 민법이고 대신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완전히 사적 자체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근로관계라든지 임대차 관계라든지 이런 예외적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해서 그걸 좀 추정해 들어가는데 그런 예외적 현상 말고는요.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최우선이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아서 민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왜 안 도와줬을까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유리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의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그냥 판결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걸 그걸 정리해 두시고 1조부터 보겠습니다. 1조 민법의 법원인데요. 법원의 존재 형식을 줄여말을 법원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당사자 간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기준입니다. 해결 기준을 이래 보여주는 게 그게 1조의 법원인데요.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 밑줄 하시고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 밑줄 하시고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조리에 따른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이 해결하는 기준 자체가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은 법률을 가지고 먼저 해결하라. 법률을 가지고 해결하고 법률이 없을 때는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하게 이래 되는 거고요.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에 따라서 해결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순서에 따라서 해결하게 이래 되고 이게 없으면 여기, 이게 없으면 여기 이렇게 이래 돼 있으니까 있으면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있으면 무조건 법률입니다. 무조건 법률이 우선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 거고 법률 없는 영역에서 관습법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지 되고 자 법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래 구분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 조문만 의미합니다. 민법 전 이 부분만 의미하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형식적 의미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이나 아니면 그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들, 이자제한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법이라든지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최고 상한이 맡겨져 있거든.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이래 되는데 우리 그 일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실제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게 이래 되는 거고 따라서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은 사법부에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실정법만 법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정부에서 만든 거, 사법부에서 만든 거, 명령, 규칙, 조약. 조약은 국가 간의 계약이잖아요. FTA 이런 것들이 조약이 이랬다니까 국가 간의 계약들 그런 것들도 다 법률,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다 포함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두시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습법이 있어야지 관습법을 가지고 이래 해결하게 이래 되는데요.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관습법은 어떤 요건을 갖춰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지를 이래 떠올리셔야 되는데 일정한 관행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서 내려오고 그게 관행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관행만 있는 경우가 있었죠. 관행만 있는 경우. 관행만 있으면 이게 관행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따로 이래 구분해서 부르는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이 관습법이 되려면 즉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규범으로 기능하려면 법적 확신까지 얻어야 됩니다. 법적 확신까지 얻었을 때 그때 관습법으로 이래 성립하게 이래 되고 법원의 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일단은 관습법이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판례 입장이 이랬다는 거고 종중 판례 떠오르시면 돼요. 종중이 옛날에 관습법은 종중원을 남자만 종중원으로 봤거든. 남자만 종중원으로 봤는데 지금 헌법은 헌법 11조에서 남녀 평등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 남녀 차별을 이래 금지하고 있게 이랬다니까 남녀 평등에 위반되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고 그거는 조리에 따라서 인정합니다. 관습법이 헌법 위반돼서 효력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조리, 조리가 이래 되는 거고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원이 될 수 있고 공부되셨다면 한 단어 더 떠올려야 되는 거 성년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떠오르시면 공부가 이래 되신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행만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불러서 관습법하고 구분하게 이래 되는데요. 사실인 관습은 분쟁 해결 기준이 아니다. 분쟁 해결 기준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걸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게 되거든. 구체화시키게 이래 될 때 그때 당사자 합의가 되면은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진위를 탐구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진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이것도 기준으로 적용돼서
해석을 해주게 이래 되는데 얘네들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어요.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명확하지 않게 이래 될 때 그러면 관행적으로 계약금은 얼마씩 주냐 이 말입니다. 얼마씩 주는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인 관습을 통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주게 이래 되는데요. 목사 임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사실인 관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기준으로 적용이 이래 되는데 대개 계약금은 거래에서 1할 정도를 주더라. 10% 정도 주는 게 그게 관행이더라 이 말입니다. 관행이니까 얘네들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을 때 관행적으로 한 10% 정도는 줬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겠다는 게 그게 사실인 관습의 적용 부분이 이랬다는 거고 그러면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관습법하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인 관습하고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실익이 뭘까? 이게 떠올려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실익이 떠오르셔야지 되는데 규범은 판사님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이래 판단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래 판결하게 이래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주장 입증이 있어야지 된다는 게 그게 구별 기준으로서 실익으로 떠오르시면 이래 된다는 거. 두 개 떠올라야 돼요.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사실인 관습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구별하는 기준은 이거 관행만 있으면 사실인 관습,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 이렇게 구분하게 이래 되는데 구분했을 때 가장 실익이 있어야 돼. 실익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직권으로 판단할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구분한다. 구분해서 판단하게 이래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관습법은 항상 보충적이다. 법에서 말하는 보충은 후순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법률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래 후순위적 성격을 갖게 이래 된다는 걸 그걸 기억하고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관습법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뭐 분묘규직권이라든지 아니면 관습법상 법정치상권이라든지 명인방법이라든지 명의신탁 특히 명의신탁은 그 종중 배우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그 명의신탁들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따라서 규례되고 동산양도담보예요. 동산양도담보도 부동산양도담보는 그 가등기담보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규율을 이래 받게 되는데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게 이래 되는데요.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 1억을 이래 빌려줬을 때 이 채권을 그 보장받기 위해서 담보라는 게 보장이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이래 보장을 받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는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이래 해두게 이래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해두면 내 채권은 이 저당권을 통해서 보장된다, 확보된다 이 말입니다. 보장된다, 확보가 이래 되는 그런 기능을 이래 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채권은 확보돼요. 1억을 팔아버렸을 때 이걸 경매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 돈을 이래 받으면 이래 되는데 이거 말고 나는 이 부동산이 탐이 나는 거야. 부동산이 이래 탐이 나니까 그냥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신 부동산을 받고 싶은 거라 부동산을 가지고 싶게 이래 됐을 때 그때 저당권을 설정해두면 이걸 경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경매로 팔게 되니까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취득할 수는 없게 이래 되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어떻게 찾게 됐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준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자가 바뀌는데 여기는 부동산 소유자를 바뀔 목적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을 팔겠다는 형식으로 등기를 넘긴 게 아니고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얘가 변제하면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변제하면 이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실질은 얘네들이 매매처럼 해서 등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담보하겠다는 의사 이게 또 자연적 해석입니다. 양당사자 합치된 진위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얘도 채권 담보를 위해서 등기 넘겼고 얘도 채권 담보 확보를 위해서 등기를 넘겼다는 합의가 돼 있겠죠. 합의가 이래 합의서,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됐다면 이거는 담보 목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기능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고 있다가 얘가 돈을 갚으면 등기를 돌려주면 되고요.
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돈을 갚지 못했다면 그때는 이미 등기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대신 차익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 차익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3억 정도 할 수 있잖아요. 3억 정도 할 수 있게 이래 되면 차익은 거슬러 줘야 되겠죠. 거슬러 줘야지 이래 되니까 이걸 청산한다, 정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산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정산을 이래 해주면 정산까지 다 마치면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 그 가등기담보법에서. 그래서 정산까지 다 거쳐줘야지 소유자가 되는 거고, 청산을 거치지 않으면 얘가 소유자가 안 돼요. 소유자가 이래 될 수 없도록 강행 규정으로서 제한을 두고 있게 이래 되는 거. 이걸 양도담보라고 부른다. 양도담보라고 이래 불러서 거래계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래 가담법의 적용을 이래 받게 되는데요. 동산도 가능합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구 이런 것들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얘가 트랙터를 통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소유명의만 얘한테 담보 목적으로 넘겨놔. 소유명의만 소유명의 자체를 얘한테 넘겨놓게 이래 되는 거고, 돈을 갚으면 소유명의를 찾아오면 되고요. 돈을 갚지 못하면 트랙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걸 동산양도담보로 부르고, 동산양도담보는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거는 부동산만 적용을 받고, 여기 동산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판례상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게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다른 시험에서는 여기 법적 성격까지 막 공부하게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이래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이 양도담보라는 게 뭔지 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개념이 잡혀야 되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선택사항이죠.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저당권이나 양도담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뭐가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유리분리는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없는 것들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래 판단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 선택에 맞게 되는 겁니다. 사적 자체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는 게 그런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이래 되고, 조리는 상식입니다. 사회통념 상식이 이래 되니까 판사님은 규범 없어도, 즉 법률 관습법이라는 규범 없어도 반드시 판결해야 돼. 반드시 판결해야지 되니까 반드시 재판 거부는 없습니다. 재판 거부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대법원 판례는 규범이 안 돼요.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법원은 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요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됩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되는 이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래 되어서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따로 기억을 하시고, 명인방법 개념 잡혀야 돼요. 명인방법. 자, 내가 소유자라는 거, 물건자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 방법으로 표시하면 이래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편하더라. 불편하게 되니까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이래 됐고, 그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팻말을 꼽는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새끼줄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주인입니다. 내가 이 열매 주인입니다. 내가 이 나무 주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거래계에서 만들어냈고, 그걸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 이런 표현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게 이래 되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제도가 이래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이래 넘어오시면 이래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권리라는 파트로 들어옵니다. 권리라는 파트로 이래 들어오게 되는데, 인간의 생활관계는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 그걸 법률 관계라는 게 있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를 호의 관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 차이점은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에서는 강제가 가능하게 이래 되는데, 호의 관계는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은 없게 이래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매너로 엘리베이터를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호의관계죠. 호의관계가 이래 돼요. 기다려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호의로 그냥 해주는 거지, 호의가 권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게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의가 자꾸 반복되니까 권리인 줄 아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이야기하는 영어 대사도 있게 이래 되던데, 그러니까 호의관계와 권리관계는 영어에서도 그걸 구별하니까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점이 이래 된다는 거, 그걸 구별하시고,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입니다. 권리의무관계, 즉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법에서 인정한 힘입니다. 권리라는 거는 법에서 법이 부여한 힘을 이래 권리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이래 되는 거고, 이게 동전의 양면관계니까 권리를 설명하면 상대방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이래 그런 구조를 떼고 있는 게, 그게 권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권리가 뭔가,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3개, 권한, 권능, 권원이라는 게 3가지 구별 개념으로 나타나게 이래 되고, 권한은 왜 남한테 효과를 기속시키려는 자격, 자격이 권한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대리인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위했을 때만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더라. 그걸 대리권이라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고,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 나가면 자격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한 거니까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되고, 무권 대리가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무효가 되는 거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 무권 대리는 효과를 내가 받을 수 있죠. 뭐 하면? 추인하면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 따라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무권 대리 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자격 없는 사람이 행위했을 때는 그냥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셔야지 되고, 그래야지 무효행위 추인하고 구별할 수 있게 돼. 무효행위 추인하고 없는 것을 추인했을 때라 효과를 받지 않는 걸 내가 효과를 받겠다는 의미하고, 이게 2가지 의미가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되고, 권능은 권리를 구성하는 개개의 힘들입니다. 그 개개의 힘들이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3가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용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다. 수익 권능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고, 팔 수 있죠. 처분 권능.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남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요. 사용, 수익 권능을 남한테 주는 걸 한 글자씩 따면 용익 물권이라고 불렀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 처분 권능을 남한테 줄 수 있죠. 저당권 이런 거,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처분 권능을 남한테 이래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걸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했거든. 따라서 이걸 합쳐서 제한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제한물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걸 떠올려라. 쉽게 용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한물권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저당권들 이런 것들, 권능을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채권법의 힘은 뭘까요? 채권.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채권자가 갖고 있는 힘, 청구력, 청구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청구했을 때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급부 보유력이 있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청구했는데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강제력이라고 부르고, 강제력은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으로 받는 거, 이걸 강제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채권의 기본적 효력으로 청구력, 급부 보유력, 강제력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그 청구력을 채권자의 채권자가 즉 채권자한테 돈 받을 거 있는 다시 채권자가 그걸 강제적으로 뽑아갈 수 있다. 청구력을 뽑아가는 거.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갖는 청구력을 이 사람의 채권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 그걸 추심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추심명령. 그래서 채권은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청구력을 내가 강제적으로 뽑아오는 거야. 뽑아오는 거. 그걸 추심명령을 받는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체를 내가 가져오 버릴 수 있죠. 전체를 내가 받아버릴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거는 전부 명령 이래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교체되는지 교체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권능 중 하나를 받아가는 겁니다. 권능 중 하나를 받아가는 게 추심명령, 추심하러 간다 이런 거, 이런 추심명령의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고 추심명령의 개념이 이래 그런 개념으로 이래 접근해 들어가시면 이래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권은 일정한 행위를요 정당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남의 땅에요. 남의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려면 정당화시키는 원인 즉 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임차권을 설정하든지 어떤 권원이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권한 없이 남의 땅에 이렇게 건물 짓고 있으면 이 건물은 부셔줘야 될 건물입니다. 철거를 철거할 대상이 되니까 권한 없이 함부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죠. 그 남의 땅을 이렇게 점유하려면 점유할 정당한 원인, 권한이 필요하게 이래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교과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권리를 막 분류해봐. 권리를 이래 분류를 해보면 권리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뭐 재산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권도 있고 인격권도 있고 사원권도 있게 이래 되는데 중요한 게 작용, 힘, 무조건 작용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가 이래 되니까 작용, 힘에 따라서 권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래 분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배권을 먼저 할게요. 지배권.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밑에 나오는 청구권하고 다른 점이 누구한테 뭘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재화를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바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필 들고 있고 법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건을 이래 여러분들 걸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뭘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걸 가져다 주세요. 아니면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받는 거죠. 이익을 이래 받게 되는 거. 이걸 지배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대표적인 게 물권입니다. 물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지배권이 이래 되는 거고 지배권은 이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침해됐을 때요. 지배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이 물건을 옆에 사람이 가져갔다면 침해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즉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돌려달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누가 침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치워달라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침해할 염려 있으면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물권에서 나오는 힘이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물권자, 소유자면은 당연히 갖는 권리. 이제 당연히 갖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이래 갖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권. 이거는 지배권하고 다르게요. 지배권하고 다르게 특정인에 대해서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게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차이점은 내가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바로 만족을 받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요구하는 권리에 그치는 거거든. 요구하는 권리에 그치게 이래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만족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행위를 해줘야 돼요. 행위를 이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다 준다든지 등기를 갖다 준다든지 뭘 행위를 해줘야지 내가 만족을 얻게 이래 되는 거지. 내가 돈을 갚아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얘는 그냥 쪼개고 있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느낌도 없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내가 만족을 받지 못하게 이래 되는 그런 결과가 이래 되니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데 거치는 권리 그게 청구권이 되는데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이지만 채권에서만 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아까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속회복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꼭 채권에서만 나오진 않고 다른 권리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그게 청구권이 이래 되는 거고 세 번째 형성권입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래 되는데 이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청구권과 모습이 비슷한데요. 근데 이거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냥 바로 권리가 변동돼 버립니다. 권리가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이 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형성권의 특징이 이래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이 아시겠죠? 이거는
행동을 상대방이 뭘 행위를 해줘야지 내가 만족을 받는 건데 이거는 행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권리가 변동,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 그게 형성권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이런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가 생겨버린다는 게 의미를 갖게 이래 되는 거고 상대방 대응수단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 형성권을 막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이래 되니까 형성권 자체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형성권을 갖는지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야지만 형성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형성권을 갖지는 못해. 가질 수는 없게 이래 되니까 형성권이 언제 발생하고 누가 갖는지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게 됩니다. 조문 140조 보겠습니다. 140조 대표적인 형성권 취소권 한번 볼까요? 취소권 보시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네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제 동그라미 시고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 착자를 동그라미 시고 그 대리인, 대자를 동그라미 시고 또는 승계인, 승자를 동그라미 시고 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4명만 취소할 수 있도록 14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게 이래 되고 여기에 안 들어가면 취소 못해. 네가 왜 취소하니? 라고 형성권은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게 이래 되니까요. 형성권 자체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법에서 정해져 있게 이래 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서 이래 정해져 있게 이래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민총에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 재산법에서 취소권이 나오는 경우는 딱 3개만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여기 취소권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사기 강박 당했을 때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만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나머지는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되고 효과 141조에 나오죠. 그것은 뒤에 가서 이래 정리할 테니까 하여튼 법에서 이래 요건 효과 이런 거 사유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다. 왜 이렇게 정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을 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 거고 형성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회 못합니다. 이거 형성권은 한 번 행사하면 번복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왕좌왕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취소했다가 취소권을 철회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임의로 철회하는 것도 제한을 받게 이래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이래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이게 형성권이 이렇게 너무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상대방은 얘의 형성권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불편함이 생기게 이래 되니까 얘를 보호하는 방어수단 하나를 장착해 줍니다. 방어수단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형성권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요. 보호하는 제도를 이래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 얘가 형성권을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사람이 형성권을 할지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사를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해주고 안 할 거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래 내려달라. 그래서 이걸 15조에서는 확답을 촉구한다. 확답 촉구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131조에서는 이걸 의사를 타진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권리 최고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먼저 정리해 드리면 민법에서 최고는 2가지 의미로 나와요. 2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의사를 타진한다. 확답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최고가 나오게 이래 되는 거고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최고 이런 것들은요. 청구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청구라는 의미로 이행을 청구한다. 이런 의미로 나오게 이래 되니까 소멸시효에서 나오는 최고는 청구로 이해하시고요. 청구로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 130조, 131조, 그 다음에 15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또 455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최고는
최고는 물어보는 권리입니다. 물어보는 권리.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권리를 최고권을 정해서 얘가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상대방은 그에 맞던 조치를 취해주면 이래 되는데 얘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안 하고 있을 때요. 그럴 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주게 이래 되는 거고 빨리 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소멸시켜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을 줬는데 근데 얘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할 때 만약에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한테 취소할 거면 취소하고 취소권을 포기할 거면 포기해달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얘가 답을 하지 않아 버리면요. 답을 하지 않아 버리면 상대방을 물어볼 수 있는 권리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실익이 없어지게 이랬다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를 효과를 법에서 하나를 간주를 시켜버립니다. 간주를 이래 시켜버리게 되는데 효과를 하나를 인정해버리거든. 법에서 강제적으로 인정해버리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권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형성권의 일종.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형성권의 일종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이게 법적 성격이 원래 1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 완결권 법적 성격이 형성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적 성격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효과상 차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분을 이래 해두셔야지 되는 거고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법에서 효과를 하나를 간주시킬 때 공식은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효과를 간주시키고 있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유지시키게 이래 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이 한번 보여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래 된다면요. 취소권을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요. 말의 의미 자체가 갑이라고 어떤 법률행위 했을 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래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 유효입니다. 지금 행위 자체 효과가 유효가 이래 되는데 이걸 취소하면 그때는 처음부터 무인 것으로 바뀌게 돼요. 처음부터 무인 것으로 바뀌게 되고 취소하기 전에는 지금은 유효. 지금은 유효고 지금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뀔 수 있거든. 무효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변화 가능성 있는 유효거든. 유효라고 해서 유동적 유효 이렇게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유동적 유효다라고 바뀔 수 있는 유효다. 바뀔 수 있는 유효가 이래 되는데 얘가 취소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안 해주면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즉 취소하실래요, 마실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게 이래 되는데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추인한다라고 부르죠. 추인한다라고 144조에서 추인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143조에서 추인이 나오고 144조에서 추인의 요건이 나오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취소권의 포기인 추인의 요건을 추인이 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얘가 얘한테 물어봤을 때 취소하면 취소되고 추인하면 추인될 건데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시키게 이래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유효인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되거든. 유효인 상태가 이걸로 해버리면 무효로 바뀌어버리거든. 무효로 이래 바뀌게 되니까 유효인 지금 상태가 유지되려면 추인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조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이래 본다라고 돼 있고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얘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채무관계에서 탈락하고 얘가 새로운 채무자로 들어가는 이걸 채무인수라고 부르고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인수는 이 사람 책임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게 이랬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바뀌어버리면 얘가 너무 황당해지기는 그런 느낌을 황당해지게 이래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갑자기 노숙자한테 그 채무가 넘어가 버리면 돈을 못 받게 되거든. 돈을 받을 수 없게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 둘이 채무인수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고 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러면 동의할 거면 동의하고 거절할 거면 거절해야 될 건데 빨리 선택을 안 한다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물어봤을 때 얘가 동의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선택하면 될 건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그 효과를 법에서 하나를 간주시키거든. 간주시키게 이래 되는데 지금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바뀌어버리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 효과가 거절로 봐야 되겠네요. 거절로 봐야지 지금 채무자가 그대로 효과가 이래 남아 있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5조 2항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물어봤을 때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45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2항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게 이래 되는 거고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로 바뀝니다.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게 이래 되는데 해제권을 갖고 있는 얘가 빨리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죠. 물어볼 수 있게 이래 되고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요. 해제되기 전의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려면 해제권 소멸입니다. 해제권 이래 소멸이 되고 매매예약 완결권 이 매매예약 완결권의 마찬가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다. 그러면 얘가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최고권 주고 물어봤는데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이렇게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고 이거 다 기출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기출로 조문 문제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고 있는 겁니다. 채권법 기출 풀어보면 이게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래 되는 거고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 권리 취득하기 위한 요건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취득되니까 그것도 형성권. 그러면 채무자 뭐 할 수 있을까? 최고. 물어봤는데 수익 의사표시 안 하면 지금 상태 유지, 받기 전의 상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수익 의사표시 소멸 이렇게 이래 돼 있겠네요. 그것도 기출. 그런 식으로 출제가 이래 되는 겁니다. 무건들이 행위하면 본인은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이래 부르게 추인하면 효과를 받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과를 받지 않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게 되고 본인이 추인하면 효과 받고 거절하면 효과 받지 않게 되는데 선택 안 하면 지금 상태, 효과 받기 전의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그럼 뭘로? 거절. 131조. 그것도 기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출제가 이래 일어나게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래 그 논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형성권이 나오면 항상 공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름은 청구권인데 본질이 형성권인 것들도 있습니다. 본질이 형성권인 것들도 있게 이래 된다. 그러면 차이점 구별해야 되겠네. 이거는 상대방의 행동을 있어야지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거는 행동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청구권이지만요. 본질은 형성권인 것들.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행사했을 때 지상물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해버리면 그걸 철거되지 않도록 정책적 인정해주는 지상물 매수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전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은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니까 국민경제 전체의 불이익을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행사하는 순간 바로 매매입니다. 바로 매매가 돼버린다. 그게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거 철거해가지고 싸게 팔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비싼 것도 새로 사야 되고 이래버리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이게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임대인 네가 사라는 겁니다. 임대인 네가 사라. 그리고 네가 또 임차료에서 차임을 더 올려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 되거든. 그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사야 돼. 그거는 바로 사야지 이래 되는 게 그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이래 본질로 기억하시면 이래 되는 겁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소송으로 하는 형성권 하나 기억나세요? 반드시 이거는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도 하나 있게 이래 되는데 형성권 중에서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 이것도 기출,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래 출제가 된 적이 있게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변권.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요.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를 들어서 그 효력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고요. 청구권 자체의 효력의 문제를 다투는 게 아니고 청구권의 효력은 긍정합니다. 청구권의 효력은 긍정하면서 다만 별개의 사유를 들어서 효력 발생을 잠시 거절, 저지시킨다 이런 느낌이죠. 저지시킨다. 자, 매매를 체결했어요. 얘네 둘이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이래 됐을 때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과로서 얘는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매매 대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잘못된 게 없죠. 매매 대금을 이래 받게 되는 거는 잘못된 게 없게 이래 되는데 다만 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되지만 다만 일정한 사유를 들어서 잠시 동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뭘 거절할 수 있냐 그러면 물건 받을 때까지는
돈을 못 줍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고.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잠시 동안만 거절한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 가져올 때까지만 이래 거절한다는 걸 잠시 동안만 거절한다. 그래서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게 그게 동시행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가 이래 되는 거고, 거절해야 된다. 이래 읽으면 안 돼. 거절해야 된다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사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 안 했다. 바보 같은 놈 아니면 나쁜 놈. 경찰서 불러. 뭐 이렇게 거절 안 했다. 경찰 불러가지고 잡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없다. 거절할지 말지는 네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이래 되는 거니까 얘가 거절하든 거절해도 되고 거절하지 않아도 이래 되는 거. 그게 항변권의 특징. 항변권의 이래 특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종류로 기억하셔야지 이래 되고, 그다음에 권리 충돌. 우열관계가 이래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나타나게 이래 되는데, 물건끼리 충돌했을 때 누가 우선할까? 물건끼리, 얘도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끼리 충돌했을 때 우열관계가 문제가 이래 되는데, 먼저 성립한 겁니다. 먼저 성립한 거. 그래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1번 저당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소유권은 둘 개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명찰만 붙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일건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니까 그거는 두 개가 성립할 수 없고, 이중매매 그거는 채권이다. 아시겠죠? 채권이 두 개 성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이래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 넘겨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만 등기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게 이래 되니까 이중매매를 떠올리면 돼. 채권, 물건 구분해서, 물건은 무조건 한 명. 근데 같은 성질의 것이 여러 개 성립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질감이 없는 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어려운 편으로 양립할 수 있다.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런 것들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하고 채권하고 충돌했다. 물건이 우선, 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채권끼리는 우열관계 없고요. 채권관끼리는 선행주의입니다. 선행주의. 그래서 먼저 받아간 사람이 만족을 받게 이래 되는 선행주의 원칙을 적용을 받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채권자라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이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채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으려면 물건자가 돼야 돼. 물건자가 돼야 되고, 그 물건자가 되는 방법이 이거 설정하면 돼요. 저당권을 이래 설정하면, 그러면 내 채권은 물건으로 이래 먼저 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채권보다는, 일반 이래 채권보다는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저당권을 통해서 채권이 담보되어지죠. 담보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권리네요. 그죠? 확보를 위해서 나오는 종된 권리가 되는 거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걸 설정하는 거죠. 이걸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채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보장이 이래 되는 거니까, 수동태적 의미를 법에서 표현할 때는 항상 접두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P자를 붙여줘서 얘를 담보 채권, 담보 물건을 통해서 담보되어지고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저당권은, 담보 물건은 혼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채권이 사라지면 얘는 존재의의를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거 가치 운명 공동체로서요, 가치 소멸한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부종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니까 채권에 부종하는 성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 없으면 저당권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왜냐 그러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채권법에서 떠올려야 될 거, 부종하는 거 하나 있죠. 따라다니는 거,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 보증. 그래서 이걸 물적 담보를 저당권, 인적 담보를 보증, 이래 부르게 됩니다. 주채무 없는데 보증인 혼자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증을 한번 서고 싶다. 채무자부터 먼저 찾아라. 채무자부터 먼저 찾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보증을 쓰면 이게 보증이구나라고 이래 생각되고, 왠지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게 이래 되는 그런 현상을 이래 갖게 될 테니까, 채무자를부터 있어야지 보증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채무에 부종하는 성격. 따라서 보증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한다.
네가 한번 해봐라. 노벨 보증학상이 이래 발견이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주체무 없는데 보증인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성격, 그 성격을 이리 잊지 마시고, 그러면 주체무 소멸하면 보증은 자동적으로 소멸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래 소멸하게 이래 되니까 그 구조를 잊지 말고 보증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이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기억하시면 이래 되는 거죠. 가볍게 무료 강의 들어왔는데 열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졸고 있으면 훅 지나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졸든 안 졸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의 그 졸음을 내가 깨워줄 의무가 없다고. 호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네가 따라오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진도를 쭉쭉 뽑아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려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니까 졸아도 돼. 사적 자치. 아시겠죠? 누가 네가 조는 데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 레이저 빔이 이렇게 쏘게 되고 뭐 이렇게 막 그 실탄 장착해서 막 쏘고 이런 식으로 고개 더 쳐들면 막 바로 쏘버리고 이렇게 되고 결석하면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그런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요. 졸아도 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고 뭐 이런 사적 자치 원칙의 지배를 받는 자유로운 강의실이 이래 되니까 그런 강의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충돌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개념 자체를 잘 아시고 예외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현상을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채권들, 특이하다라는 게 뭐 어떤 별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해줘야 될 이래 채권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우선시켜서는 안 되는 채권들이 있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은 보호의 필요성을 이래 갖게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그걸 예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버리면 무조건 물건보다는 밑에 가버리거든. 밑에 가버리게 이래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비나 어떤 생활 보장 차원에서 그런 채권들의 보장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다. 회사가 만약에 이래 파산해서 부도나서 이래 사라지게 문을 닫게 되면 또다시 이런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이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민이 잘 사는 사람만 있어. 다 우리 군대 가보잖아. 가보면 병장들만 있어. 아니 그러면 이게 군대가 돌아가나 밑에 물 떠오는 놈도 있어야지 물 마시는 놈들만 있어. 다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누가 어떤 놈이 물 떠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손뼉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행기 탈 때 이래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다 비행기 타고 가고 있으면 누가 손 흔들어줘. 그러니까 손 흔들어주는 애들도 있어야지 이래 되는 거고 이래 구조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금 채권자를 뭘 왜 보호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과연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국제 그룹이 국제적인 기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냐고. 거기서 막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근로자의 희생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 자체가 이래 일본한테도 지금 맞짱을 뜨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가 다 존재하는데 다 필요한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존재 영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래 호흡하는 이래 그런 사회가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없는 것들을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복지 예산 뭐 빨갱이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다 전체적인 희생을 다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지 되는데 지금 저출산이 되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출산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애를 키우는데 이래 먹기도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여자애들 잘 안 먹는 누가 그랬어?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가 이래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40을 넘었죠. 40을 40 몇 세 정도 이래 되는데 앞으로 그 연령이 점차 높아지게 이래 되고 지금 0명대라 그러던데 0몇 명이 출산율이 그 정도 이래 된다고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은 비용을 이래 생기게 되니까 약자 보호다 이런 것들이 노동법들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될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항상 이래 고민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 거고 3개월치 임금 해봤자 뭐 얼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연봉 1억이에요, 뭐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 이래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외를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이래 생기게 되고 주택임대차법도 최소한의 보증금들 이런 것들은 그 방 한 칸 정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 1억을 안 내고 사는 사람의 경우만 적용 대상이고 모든 임차인이 적용 대상이 아니고
되고 보증금 1억을 안 내는 사람의 적용 대상이야. 1억 밑으로만 이래 내는 사람. 그러면 구해줘요 홈즈 받죠. 그러니까 1억 밑으로 되는 그 집들을 이래 찾는데 한참 헤매잖아요. 한참 헤매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 4천만 원 정도. 이것도 전부가 아니고 비율대로 이래 그 4천만 원을 그 비율대로 해서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율대로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그 돈 만약에 2천, 3천 받아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들 아시잖아요. 구해줘요 홈즈 보면 이래 어제 월세 600만 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간 정도만 확보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공간. 그러니까 뭔가 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공간 정도를 확보하고 그것도 리밋도 있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임차인들이 많은 건물이 있거든.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도 또 채권자도 받아갈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한선 또 제한하게 차 띄고 포 띄고 이래버리면 그래 많은 비율을 받지 못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조금씩 이래 받아가게 되는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 게 그게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런 현상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되면 그때는 무조건 원칙에 따라서 물건이 우선한다. 물건과 채권이 이래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래 가지시면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2조 신의칙으로 이래 넘어오시면 권리 행사의 한계입니다. 권리 행사의 한계 영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래 나타나게 이래 되는데요. 원래 권리는 권리자 마음입니다.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권리자 마음이 이래 되는데 2조 권리 행사의 한계 영역을 좀 설정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이래 돼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적 자치로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사적 자치로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힘 있는 권리자가 힘 없는 사람을 이래 억압하는 수단이나 아니면 악용하는 수단이 권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적 자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권리의 횡포가 나타나더라. 횡포가 나타나니까 한계 영역을 좀 설정해 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만든 조문이 신의칙이 이래 되는데 그 옆에 이래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강행규정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강행규정의 성격이다. 자,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점은 법에서 정한 바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래 되는데 만약에 우리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합의가 유효가 되는 거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그거는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영역 그걸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2조가 강행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둘이 계약하면서 신의칙은 적용받지 말자라고 합의해봤자 그거는 합의 자체가 무효. 합의 자체가 이래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신의칙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판단합니까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 직권으로 따집니다. 직권으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니까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강행규정으로서 직권으로 판단하게 이래 된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시면 이래 되고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게 4개 나오더라. 파생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신의칙 판례가 1년에도 몇백 개씩 나와요. 판례만 이래 몇백 개씩 나오게 이래 되는데 근데 그 판례를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모아보니까 어떤 군을 형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군을 이래 형성하게 이래 되니까 판례를 이래 강의하기 위해서 판례를 분류를 해봤다. 분류를 해보니까 4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더라. 4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출제되는 패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에 들어갑니까? 2번에 들어갑니까? 이런 그 고민을 해서는 안 되고 신의칙의 실제 판례는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래 판결한다고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거고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하기 위해서 분류해 둔 겁니다. 그걸 파생원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니까 1번에 들어갈지 3번에 들어갈지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뒀을 뿐이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첫 번째가 모순된 행위는 금지됩니다. 모순된 행위는 이래 금지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이래 파생원칙으로 나오게 이래 되는데 앞에 했던 선행행위와 정반대되는 후행행위 이거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는데 대표적 판례가 농지 명의 수탁자가요. 농지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농지에 대해서 등기하려면요. 농지에 대해서 등기하려면 전제 요건이 농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즉 농사 짓는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겠다는 자경의사, 농사 짓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지만 그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걸 발급받기 위해서 그게 발급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거든. 등기가 안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는 농민입니다.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가서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때는 나는 농사꾼이 아니고 그냥 명의수탁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앞행위하고 뒤행위하고 모순되잖아요. 모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신의 측이 위반된다는 게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 취득시효 완성돼 가지고요. 취득시효 완성돼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걸 주장해버리면 정반대되는 주장이 이래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이래 되고 또 무권 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대리권도 없이 아빠 재산을 팔아놓고요. 아빠 재산을 팔아놓고 아빠가 화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지위를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서 이제 추인할 수 있게 대놓고요. 추인을 하지 않고 추인 거절하는 것은요. 무권 대리로 팔아놓은 사람이 추인을 선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신의 측에 이래 반하게 이래 되는 거니까 허용되지 않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판례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여기에서는 모순행위 금지원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가 신의 측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강행규정 위반 사례, 강행법규 위반 사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신의 측에 이래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를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무효다 이렇게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한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 왜냐 그러면 이걸 무효주장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즉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해서 무효주장이 안 돼버린다고 해버리면 2조 때문에 신의 측 때문에요. 강행법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무너져버립니다.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즉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유효가 돼버리니까 강행법규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존재 의미가 이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게 무효주장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다. 정권거래법 판례,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 판례도 있게 이래 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 해놓고 취소권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의 성격이거든. 강행규정의 성격이니까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판례로 이해를 해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실효원칙.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실효원칙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효력을 잃어버리는 걸 이래 실효원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요건이요. 중요한 요건이 실효원칙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이래 요건 자체는 기간 경과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따로 밑에 나오죠. 다음에 나오는 소멸시효 제도고 실효원칙으로서 이게 신의 측에 위반된다라고 본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정당한 기대 형성. 그러니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로 나아가는 거 그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신의 측에 이래 반하기 때문에 실효원칙은 상대방의 믿음을 믿게 해줬는지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해줬는지 그게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기간 경과만으로 실효원칙은 적용되는 게 아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판례로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권리의 성질상 믿음을 줄 수 없는 권리도 있었죠. 믿음을 이래 줄 수 없는 권리 대표적인 게 소유권 또 하나가 친권입니다. 친권.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몇 년 안 만나면 아저씨로 바뀌냐 이 말입니다. 아저씨로 바뀌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지 아빠가 아저씨로 바뀌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거는 권리의 성질상 믿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천륜이잖아요. 천륜이니까 이런 것들은 소유권과 친권 이런 것들은 실효원칙에 걸리지 않고 이 실효원칙은 권리 자체의 대상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실효원칙에 적용을 받고 소송법상 권리도 적용됩니다. 소송법상 항소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놓고 몰래 가서 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측의 위반이 이래 되니까 소송법상 권리도 적용이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 변경.
계약 체결할 때 사정과요, 이행할 때 사정이 이래 바뀌어버렸을 때 사정 변경을 원칙을 이유로 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래 문제가 이래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일시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게 이래 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부르게 되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는 겁니다. 소급표가 있게 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고 이거는 소급표가 없고 장래용 앞으로만 효력을 이래 받게 이래 되는데 우유 한 달 먹고 소급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유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몸에서 우유 성분을 다 짜내줘야 된다고 말씀을 이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지를 해야 되고 해지를 하는 거고 해제는 일시적 계약들 뭐 부동산 산다든지 컴퓨터 산다든지 하나의 계약들 그걸 해제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요. 사정 변경을 이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래 긍정해 둔 판례가 있게 이래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객관적 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객관적 이래 사정이 바뀌어야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정 변경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해제 못하고 객관적 사정이 바뀌어야 된다. 반대말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게 이래 된다는 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판례 입장이 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하는 게 사정 변경을 위해서 해지하는 거 대표적인 게 계속적 보증 이사 판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계속적 보증을 썼을 때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해지할 수 있게 이래 되겠죠. 해지할 수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안 되는 거 떠올라야 돼요. 그 계속적 보증이라 할지라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있게 이래 되는데 계속적 보증을 사정 변경을 위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불확정 채무입니다. 불확정 채무일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고 확정 채무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는 사람은 해지 못해요. 해지할 수 없게 이래 되니까 확정 채무는 해지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사정 변경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불확정적인 채무입니다. 불확정적인 채무일 때 그때가 이래 되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 권리남용.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권리남용 금지도 이렇게 그 파생원칙의 하나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권리 남용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 즉 권리가 남용됐다는 사정요. 권리가 남용됐다는 사정이 필요하게 이래 되는데 권리가 남용되려면 전제가 행사가 돼야 됩니다. 행사가 돼야지 남용이 되는 거고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남용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남용했다고 부를 수 없으니까 권리 남용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단 부당한 행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다만 예외 불행사도 남용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행사도 가만히 있는 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남용이 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친권이죠. 친권. 어버이로서의 권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먹여줘야 되는데 그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 버리면 그거는 불행사가 남용이 돼요. 불행사가 남용이 되고 자 중요한 게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될까? 남을 해할 의사, 이 사람을 해칠 의사로 권리를 행사해야지만 권리 남용이 됩니까? 아니면 남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권리 남용으로 이렇게 객관적 요건만으로 바로 권리 남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까가 문제가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건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권리 남용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해야 돼. 필요합니다라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답을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시기에 이래 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 중에서 권리 남용을 인정한 판례 중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본 판례가 하나 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상계권 남용입니다. 상계권 남용. 따라서 상계권이 남용됐을 때도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남용 일반 많은 권리 남용 요건이 많은 판례가 권리 남용되기 위해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모든 권리 남용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요건을 물었으니까 그거는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 상계권 남용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래 나온다면 걔는 필요 없습니다. 이래 답을 하시라고 답을 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이게 혼용되면 안 돼. 혼용되면 안 되고 상계권 남용으로 물었는지 권리 남용으로 물었는지 그게 따라서 내가 답을 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지 되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래 되고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거.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부터 묻는 것들이 나오면 되게 까다롭게 이래 되는데 세무서 시험이 최근에 이걸 물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만약에 그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철거 소송이 권리 남용이 돼버렸습니다. 신의 측이 위반돼서 철거 자체가 권리 남용으로 평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권리 남용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효과가 뭘까? 1번 이 땅 주인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1번 자체가 일단 권리 남용으로 평가받았을 때 소유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 즉, 그 권리 남용이 권리를 뺏어버리는 제도가 아니다. 박탈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를 남용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효과라는 게 아까 철거 청구했을 때 나오는 효과. 청구권의 효과입니다. 청구권의 효과.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행위를 요구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권리 남용이 돼버리면 그 효과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철거할 필요 없어집니다. 철거할 필요 없다. 그러면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평가됐을 때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권리 자체를 뺏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청구권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 권리 남용으로서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예외 있죠? 예외 하나. 이거는 남용되면 권리 자체를 뺏어버리는 제도가 하나가 있게 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제도가 하나 있게 이래 되는데 이게 친권입니다. 친권을 남용하면 친권을 그 부모님 밑에서 애가 크면 오히려 또 얘가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친권은 상실 선고를 당하게 돼요. 상실을 당하게 되니까 권리 자체를 뺏는 예외. 그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함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 상실이 되고 그거 말고는 박탈은 없습니다. 박탈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남용으로 평가됐을 때 이게 권리 자체를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가 정당한 원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원인. 즉 다른 말로 권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거든. 공짜로 쓸 수는 없으니까 권리 남용으로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땅 점유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따라서 부당이득에 의해서 얘한테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게 이래 되니까 권리 남용으로 평가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남의 땅을 그냥 점유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부당이득 문제 그다음에 다시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권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사용료도 줘야 되고 사용료도 이때까지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해 줘야지 되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개의 판례는 그냥 권리 남용 신의 측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만 기억하시고 조금 더 까다롭게 기억하셔야 될 게 효과들 이런 것들을 이래 따로 정리하고 질문의 의도를 잘 기억해라. 질문의 의도를 잘 기억하고 사정 변경을 이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판례를 묻겠죠. 어떤 요건을 갖추면 해지합니까? 이래 나오겠죠.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 요건을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시험 적합성에 맞는 공부를 하게 이래 되는 거고 해지는 많이 나오니까 계속적 보증 사안에서 계속적 계약을 사정 변경을 이유해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안 되는 거 확정채무 이런 것들은 구조상 이래 그 논리를 기억해 두시고 딱딱
그 정리를 하셔야 돼. 정리를 하셔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정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파생 원칙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꼭 기억날 수 있도록 복습하고 나머지 판례는 다음에 이래 보시면 돼요. 다음에 보시면 되고 나머지 판례들을 일일이 다 보지 말라고 일일이 다 보지 말고 그런가 그런 판례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아니면 문제 풀면서 이래 잠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맥을 놓치면 안 돼요. 신의 측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래 확인하고 가셔야 될 이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이런 형태로 복습을 하면 돼. 복습을 하면 되고 짜칠한 것들까지 다 건드리고 가니까 이게 신의 측 공부하다가 막 힘들거든. 이게 노동법 봐야지 이제 이렇게 이래 되고 다음에 또 노동법 열려보다가 또 갑자기 또 민법 1차 안 되면 의미 없잖아. 그럼 또 1조 신의 측 힘들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멈추게 이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이래 나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 그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쭉쭉 진도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2조 했네. 2조까지 했고 이제 3조로 이래 넘어가시면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